반도체란 무엇인가? 반도체라는 거는 전도도를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요.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이렇게 전기가 통할지 안 통할지 변화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는 보통 실리콘으로 만들어요. 그죠? 실리콘으로. 이 실리콘 은 이제 4족 원소입니다. 4족 원소. 그래서 4족 원소는요, 항상 다른 물질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공유 결합. 근데 이제 여기서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인 같은 걸 하나 섞어서 놓게 되면요, 여기 전자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쭉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게 되고, 반대로 붕소 같은 거, 전자가 작은 이 삼가 원소를 이렇게 섞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양자가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상의 어떤 힘, 인력인 플러스가 움직이는, 이 플러스 이 홀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힘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중학교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는 진공관도 0과 1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반도체고요. 트랜지스터 반도체고요. 현재 나오는 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올리는 게 모스펫이라고 하는 이것도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D나 뭐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죠. 그죠? 아날로그라는 거는 이렇게 신호의 정도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신호는 전기 신호가 없을 때는 무조건 0이고요. 전기 신호가 있을 때는 1이 되죠. 그게 이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결국에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어떤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베이스에서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전류를 흘립니다. 베이스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흘리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 전류가 증폭이 되면서 회로를 이어주는 역할이 되고요, 반대쪽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반 스위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연산 반도체는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웨이퍼라는 실리콘 다이 위에 올리는, 그러니까 요 방식을 사용하는 물질이 되고요. 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모스펫이라고 하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탈 옥사이드는 요 위에 이렇게 심는 친구들을 말해요. 실리콘 위에 P형, N형을 심어가지고 아까 전처럼 유휴 전자와 그리고 부족한 전자 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NMOS는 이렇게 이런 소자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인 같은 소자를 통해서 남는 이런 유휴 전자들을 만들어 주고요. 요거가 이제 여기서 일정 이상의 전압을 통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전압이 없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PMOS는 반대가 되죠. PMOS는 특정 이상 이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열리는 성질. 그래서 이 친구도 특정 조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특정 조건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전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반도체인 NMOS에다가 캐퍼시터 연결하면 D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캐퍼시터를 연결하면 정보를 저장하는 D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런 친구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전압 조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을 넣으면 1이 나오기도 하고 1을 넣으면 0이 나오기도 하고 0을 두 개 넣으면 1이 나오기도 하고 0과 1을 넣으면 0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로직 게이트라고 합니다. CMOS라고도 하고요. 로직 게이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하, 결국 이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시작은 NMOS, PMOS로 일단 가장 단순한 반도체는 이 두 가지로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특정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0과 1의 조합으로 또 0과 1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로직 게이트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CMOS고요. CMOS를 다시 조합하면 NAND, XOR, NOR, XNOR라는 이렇게 파생되는 친구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반도체 기본 소자를 우리가 빠르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뭐 알고 싶으면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거는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 CPU의 원리죠. 그래서 이 CPU라는 거는 머신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머신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요, 0과 1을 넣으면은 이 비트가 움직이는 거죠. 0과 1이라는 어떤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이거를 복잡하게, 이런 기본 소자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해 놓으면은 특정 수를 넣었을 때요, 특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머신 랭귀지예요. 즉 이게 이제 이진법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요 아까 앞전에 이 소자들을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특정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자, 아키텍처라는 게 가전 컴퓨터의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머신 랭귀지. 그리고 이 머신 랭귀지 요거를 이제 코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OS에서 가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인터페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 아키텍처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아키텍처라는 걸 통해서 모든 코드가 이진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와 대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시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데스크톱 CPU죠. 인텔과 AMD에서 만드는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은 이제 이 CPU가 이렇게 조합이 많이 돼가지고 어려운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리스크는 reduced instruction이죠. 즉 요거는 아주 간단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에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런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버튼, 이 버튼, 이 버튼, 요 버튼, 이렇게 S자로 가는 버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누르면, 그죠? 요거를 한번 누르면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이 없고요. 요거 이거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처음에 한번 눌러서 여기까지 오고요. 요거 눌러서 여기까지 오고요. 여기 눌러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즉 명령어 세트는 단순하고 이거는 명령어 세트는 복잡해요. 대신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명령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트랜지스터들이 필요하죠. 이 트랜지스터들이 필요합니다.
요 트랜지스터들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만들 때 트랜지스터가 뭐 몇 개 들고 몇 개 들고 몇 개 들고 몇 개 들고 이렇게 복잡한 명령어를 만들수록 트랜지스터는 더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네, 트랜지스터 개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대신 복잡한 명령어가 가능해요. 이 친구들은 네, 트랜지스터 수는 감소하죠. 대신 이제 이 친구들은 간단한 명령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현대의 컴퓨터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쪽 진영이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 컴퓨팅으로 와서 모바일 디바이스로 가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먼저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CPU라는 거는 결국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까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켜고 끄는 거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상으로도 리스크는 한 사이클에 모든 명령어가 다 같이 수행되고요. 요 시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뭐 유턴도 있을 거고요. 뭐 멈췄다 가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명령어들은 다른 명령어들이 5번, 4번 도는 동안 얘는 한 번밖에 못 도는 이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설계를 했을 때 여기 이 인텔과 AMD 쪽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아키텍처가 이제 왜 중요한가?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가? 바로 이 하드웨어에서 그죠? CPU 코어 안에는 이 캐시도 있습니다. 캐시도 있고 이거를 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칩셋과 대화를 하게 되고요. 칩셋은 그래픽 카드도 연결하고 또 인풋 아웃풋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마우스 키보드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핫스토리지라고 하는 램이라든지 뭐 램 같은 친구들하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게 돼요. 그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CPU는 연산작용한 것을 여기다 보관하고 GPU한테 다시 불러들이고 읽고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의 뇌와 다르게 각각의 역할을 하는 이 트랜지스터들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조합을 싹 해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GPU, CPU, 칩셋,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죠? 여기서도 딜레이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딜레이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딜레이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딜레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현대 컴퓨팅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나 효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네, CPU나 어떤 반도체 속도가 아니고 이 시스템 전체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컴퓨팅 자체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D램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콜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쪽에는 이제 뭐 SSD라든지 하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개별 하나하나의 속도를 올리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 리스크 쪽이 발달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시스템
전체의 어떤 힘을 늘린 이 인테그리티, 즉 어떤 연결성과 그죠?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집중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OS 자체도 바뀌고 있죠. OS 자체도 우리가 바뀌고 있다. OS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OS는 바로 기존의 x86 시대에는 우리가 윈도우즈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만 지금 OS는 그죠? 유닉스와 리눅스 개별. 왜 그렇냐? x86 윈도우즈는 우리가 그런 것들 작업 관리자 같은 경우 켜보면 알겠지만 밑에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 레지스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도 좋지 않고 또 프로세싱 능력 자체에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잡아먹는 게 많아요. 하지만 리눅스 유닉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커스터마이징이 되고 또 이제 확장성이 있고 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OS도 이제 이 반도체의 진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결국에는 현재 앱과 프로그램은 그저 거의 윈도우즈 기반입니다만 이후에 우리가 아이폰 이후에 아이폰과 그죠 스마트폰 이후에 이 앱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생긴 것처럼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은 따라오게 될 거고요. 결국 지금 요게 됐죠. 이제 요것도 되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올 거고 나중에 유저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의 변화가 지금 컴퓨터 반도체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뭐 CPU 속도가 얼마다 이런 것보다 아키텍처가 과연 변할 것인가. 20년 동안 인텔과 AMD가 이렇게 집중했던 X86식의 컴퓨팅, X86식의 컴퓨팅이 과연 이제 ARM 쪽으로 바뀔 것인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될까요? 이 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말할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인텔 CPU가 인텔의 커피레이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CPU가 여러 개 있고요. 자, CPU가 여기 CPU하고 캐시가 있어요. 여기 캐시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요 중간에 이렇게 CPU를 연결하는 친구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칩셋이고 이거 이제 램과 대화하는 친구들이고 여기에 그래픽하고 미디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인텔 CPU조차도 인텔 그래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재화 시키면서 그죠? 더 리스크 같은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지금 이 램은 없어요. 그죠? 램은 없습니다. 그리고 IO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애플의 A14하고 M1이죠. 이 CPU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램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요. 시스템 캐시도 있고 NPU라고 하는 친구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모리 방식 그죠? 메모리 방식 데스크탑용인데요. 데스크탑용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굉장히 시스템 자체로 이 D램을 굉장히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PU, 캐시 이렇게
지금 보면 완전히 좀 다른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인텔 같은 경우는 CPU하고 그죠? CPU하고 이 램 같은 것들이 요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으로 흘러가는 거죠. 요렇게 선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CPU 지금 이렇게 에이전트 이렇게 D램 시스템 이렇게 D램으로 가게 돼요. 그죠? 요렇게 컴퓨팅이 흘러가는데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CPU, 작은 CPU, 그리고 패시, GPU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병렬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아키텍처가 그죠? 달라지니까 컴퓨팅하는 방식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애플 모바일 시장 이전에는 어차피 내가 전력량 자체도 한계가 없고 전력량 자체도 한계가 없고 발열량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죠? 기존 이 X86 아키텍처에서 최대의 속도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전에 이 각 컴포넌트 각 컴포넌트 개개인의 속도를 올리는데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 이후에는 이제 ARM이라는 것이 대세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전력량과 발열량도 신경을 써야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의 효율성의 큰 화두가 되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넘어가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모바일입니다만 이 시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는데 인텔이 몰랐겠다라고 말하는 흔히 그런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생겼던 이것의 속도가 이 X86 아키텍처 자체가 정치한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그래픽 카드라는 게 생겼어요. 두 번째는 낸드 플래시라는 것도 시장에 내놨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이 CPU를 보조하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여기다 여기다가 갖다 댔더니 훨씬 더 효율이 좋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또 NPU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뉴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또 병렬 컴퓨팅 하는 이런 유닛들도 이 친구를 보조하게 됩니다. 즉 어떠냐 컴퓨터 자체가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이런 컴퓨팅이 아니고 병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소자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이 ARM 진영으로 힘이 좀 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 아키텍처라는 게 중요한지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 반도체가 원래 가장 유명했어요. 그래서 원래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진공관 라디오에서 이 소니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시작을 하면서 일본 반도체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소자가 변경이 됐죠.
요게 일단 아키텍처가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온 거죠. 여기서 일본 반도체의 어떤 발전이 시작되고요.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일본 반도체 한 개 계산기하고 메인 프레임 컴퓨터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옛날에 이제 나사에서 이 우주 로켓 발사하는 큰 컴퓨터들이고, 요 방식의 작은 방식을 한 게 계산기예요. 계산기. 여기서 일본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나온 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쓰고 있습니다. 공학 계산기. 그 다음에 카시오 쪽, 이게 이제 도시아 반도체를 쓰는 카시오 반도체가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 반도체가 승승장구를 하다가, 여기서 일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SOC죠. 시스템 온 칩. 그때는 이제 이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GPU도 없었고 인풋 아웃풋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으니까, 요렇게 스토리지도 다 아예 내장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SOC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OC 방식을 채택해서 이거를 일본 가전, 일본식 자동차, 그리고 대망의 PSP, PS4, 플레이스테이션, 그죠?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전체를, 요 전체의 이 SOC 전체의 퍼포먼스를 늘리는 걸 일본이 아키텍처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방향은 그렇게 가지 않았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여기서 윈도우즈를 내놓고, IBM에서 개인용 컴퓨터 내놓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인보드, PCI 메인보드를 차려놓고, 그죠? 여기 CPU 꽂고 램 꽂고 하드 꽂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즉 각 소자의 성능이 중요한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걸 만드는 인텔, 그리고 요 램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렇게 됐고요. 또 하드 만드는 웨스턴 디지털, SSD를 만드는 삼성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인텔이 이 시스크라는 걸 가지고 모바일 전용 아톰을 만들었고요. 요거 가지고 제논도 만들었는데, 요거는 성공했습니다만 모바일로 가는 데는 여러분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요. 점점 더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게 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인텔이 14나노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왜냐? 같은 그죠 반도체라도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D램은 그냥 NMOS 요거 하나에다가 캐퍼시터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그냥 노트하고 엔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자체가 굉장히 작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트하고 엔드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만들면 되죠. 요 구조를 세 개만 만들면 되는데, CPU 같은 거는 이거를 엄청나게, 요런 친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붙여가지고 한 개의 이 소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공정 복잡도나 이런 친구들이 하늘을 높게 뚫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고도의 성능, 고도의 성능을, 고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발열과 또 전력량을 많이 소비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수급이 불균형했습니다. 수급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실제로 이 뭐 용산 같은 데 가보셔도 i7은 거의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만큼 공정 복잡도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애플하고 퀄컴이 바로 이 ARM을 가지고 ARM이라는 리스크 베이시스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 쪽을 해냈고요. 모바일에서는 완전히 정착을 시켰죠. 여기서 지금 윈도우즈 4는 완전히 지금 이제 사양기를 접었고요. X86으로는 안 돌죠.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이 M1이라는 지금 ARM 기반 노트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이거에 사용자가 많죠. 이거에 사용자가 많아지면요, 원래는 PC 사용자가 많았죠. X86 기반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ARM 기반 랩톱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게 되고, 요거를 위한 어떤 또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프라는 무엇이냐? 바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머신 랭귀지죠. 이진법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시스크와 리스크가 아예 이 같은 숫자를 우리가 0011, 0000, 1111, 0000이라는 거를 똑같은 CPU한테 줘도 아예 나오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반의 기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이후 요 기기들과 요 ARM 기반의 기기들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클라우드나 뭐 서버가 더 많이 생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CPU, 요 기기나 디바이스들이 어떤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을 예측해야 됩니다. 결국 하드웨어라는 거는 유저가 많아야 되고, 유저가 많아야만이 거기에 하나의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밸류 체인이냐? 아까 말씀드린 밸류 체인이죠. 유저에서 앱 프로그램, OS까지,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은 OS 앱 프로그램까지 다 가는 거고요. 그 하드웨어 안에서도 CPU, 캐시 칩셋, GPU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방식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우리가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 이제부터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D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것들이 구조와 이후 요거를 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소자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폼팩터의 기기가 나올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어, 예측이 제일 중요하다. 그냥 반도체 시장을 대놓고 기기가 몇 대 늘 거니까 뭐 수요가 얼마큼 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서요.